자, 현재 미국 쪽의 지정학적인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대칭극 포위망, 이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칭극 포위망이 만들어졌다, 최근의 얘기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으로 사실 19세기부터 미국의 그 사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일본은 나토와 관계없는데 도쿄 3소를 개설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하고 동북아 지역, 아시아의 동쪽을 묶겠다. 나토 국가 중에서도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원알화 협정이라는 것을 일본이 계속 맺고 있어요. 주변 나라하고. 그럼 무엇을 원알화 시키냐? 군인들의 상호 교류를 완전히 원활화 시킨다. 비자라든가 가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여서 무기 거래에도 아주 자유화. 거래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났다, 무기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 빌려줄 수 있는 혹은 빌려받을 수 있는, 이게 무기와 전쟁 물자 그리고 군인들의 교류를 거의 자유화하여서 협정을 맺은 두 나라가 하나의 근대를 만들기 위한 협정입니다. 지난해 호주하고 일본이 이것을 맺었습니다. 올해 1월에 영국하고 일본이 이것을 맺었습니다. 자위대는 정치 군대도 아닌데 왜 이런 군사동맹을 맺어가는가? 이거 다 미국의 나토를 세계 확대한다라는 그러한 계획 때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포위해야 돼. 피벗데이리아를 마지막은 포위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군사체제로 만들어 나간다. 개념이 강한 게 미국의 공화당 이상으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일본, 필리핀의 원활화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어디에 올까요?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 오를지 우리는 감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원활화 협정이 뭔지 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그것을 이명박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이게 군사동맹이 절대 한일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여론의 엄청난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때 먼저 지소미아만 맺고 1년 정도 있다가 악사를 맺을,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맺을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만 단핵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악사를 맺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소미아 다음은 악사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또 이것이 한국 내에서 알려지면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 거기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영토 문제가 없어진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절대 군사동맹 맺지 않습니다. 제3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영토 문제가 불 꺼져서,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다른 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협정 맺어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독도 가져간다. 산식으로 옮기는 행위를 우리 정부가 혹시 하려고 하면 그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입장.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은 병화헌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위대를 군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쯤 전에 스가 전 총리였을 때
그래도 미일 전사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일본이 참여한다 이 말을 보내는데 바이든이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뭔가 일본 측의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두 달쯤 전에요. 오염수 반류가 스가 내각에서 결정됩니다. 2년 후에 반류하겠다. 그 2년이 바로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염수 문제를 미국에 보고했을 때 바이든은 오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나 브링컨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문제가 그때도 큰 문제였어요. 일본에서. 반류에 미국이 찬성해 주느냐 마느냐라는 것인데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말을 못했지만 브링컨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일본도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자위대는 이런데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자위대를 보낸다 싸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일본 안에서 큰일이 났어요. 자위대는 그런 부대가 아니다. 해외로 파병할 수가 없는 부대다. 그때 바이든도 처음으로 미국은 약속을 지키겠다. 대만은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키시다 정권이 됐잖아요. 키시다는 바이든하고 계속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합니다. 키시다는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2% 세계의 그 평균은 2%다. 1년간에 2%씩 증액시킨다. 일본은 지금까지 1% 정도예요. 그리고 미사일 방역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500대를 구입하는 약속을 합니다. 미국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 낡은 비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토마호크 새로운 거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키시다가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키시다를 그 미국 대통령 집무실 바로 그 앞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방역 능력까지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군사적인 부분은요 거의 먼저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기 결정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하면 한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키무라 류지라는 사람이 그 폭탄을 던졌잖아요. 키시다에게. 그 뉴스 나왔죠. 그리고 또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바이든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나의 말을 키시다가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내각은 미국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독립국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또 키시다의 지지율이 쫙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내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실수였다 라고 요새 말을 좀 바뀌었어. 미국은 일본을 독립시키면서 그러나 군사 부분만큼은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의 미일 관계의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 미일의 전략에 잘못하면 말려 들어갈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가 그때까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것을 바꿔서 인도에 주목해야 된다. 미국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도는 비동맹국이다. 그리고 대국이다. 이 인도를 미국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동맹국이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거기는 중국하고도 조금 대립적이고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극 인도를 미국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미국이나 일본의 찬내가 아시아 쪽에서 보장이 된다. 아베
그러한 전략, 이게 완벽한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 보위만이 되니까. 그런데 인도는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 했는데 안 되구나. 그러면 역시 한국이다. 자, 미국이 대만 유사시 군대를 대만으로 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개정 결정권은 연방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특히 하원에서는 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국민들은 전쟁터에 미국 사람을 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만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 발짝 그 뒤로 갔습니다. 혹시 대만 유사시가 일어날 때 일본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폴란드 역할을 할 것이다. 절대 직접 사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평화 헌법의 아래에 있는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처럼 무기는 공급하겠다. 일본이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변수.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 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다. 미국이 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중국이 침공해 올 경우는 대만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 우크라이나처럼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민진당에 투표하는 거 그만두자. 대만 독립을 말하지 않는 국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60%. 내년 1월에 총통 선거가 있는데 고다란 변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만 사람들이 미국을 절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이념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대결 자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 와중에 미국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 자속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CGP 있고요. 미국을 상당히 아래 보면서 했죠. 아주 그도지 얼굴로 또 악수를 했고, 트럼프 시절에 국무장관 티라손이 갔을 때 같은 대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블링컨이 가기 이틀 전에 빌 게이츠가 갔을 때도 대등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대기업 CEO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 정권에 대한 큰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대기업의 많은 본장이 바로 중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는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디카플링,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떼어낸다라는 미국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미국 경제계는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고 안 되겠다.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대선에 고다란 마이너스가 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위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으로 때리는 주먹을 올려서 그것을 어디에 지금 내릴까? 지금 여기서 좀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그냥 내리면 또 한국에서 한국의 보수층이 더 실망했다. 또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권도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념 외교를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회에 온대. 그런데 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예요. 교류를 확대합시다 라고 하느냐. 이거는 지정학으로 이해가 돼요.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포위망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정권도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념 외교가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이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정학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 외교를 쭉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요, 이것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미국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끼리의 그 연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키시다가. 그러나 일본은 물밑에서는 중국하고 키다, 아세안, 중국, 인도 쭉 그 관계를 맺고 왔거든요. 근데 요새 그 키시다가 깨달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연대, 이 말 쓰지 말자. 포배 위한 지배로 포배에 입각한 국제 질서 반립, 포배 지배. 그러니까 그 법은 국제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한 국제 질서 반립, 이러한 나라들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국제법만 지킨다면 상대가 사회주의, 권위주의, 키다, 이슬람 국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념 외교에서 법을 내세운 외교로 일본이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사실 바이든이 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바이든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언제 바뀌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중재를 하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사실상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중국 시진핑하고 직접 통화를 원해서 그게 4월에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은 대단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중국하고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의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 손을 cross입니다. 시진핑 야만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그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화와 교섭이 유일한 출구다라고 젤렌스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진핑의 측근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중재를 실제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대결하고 있는데 키시다가 무조건 만나고 싶다. 이쪽에도 일본하고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우리를 배제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베 스가까지는요, 촌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키시다에 대해서만 키시다 촌 이렇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이거 키시다가 촌리가 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왜? 키시다의 성향은 극우가 아니라 등거리 외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로 외교를 한다. 이게 키시다가 속하는 키시다파, 원래 고치베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 내에 파벌의 병화 외교의 기본입니다. 북한 쪽에서도 키시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키시다도 그 스가까지의 북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납치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북일 수교할 수 있다. 그런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 북일 수교가 진행되면 또 그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수교는 쭉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움직임을 다 미국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곳은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 된다라고 해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일본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외교로
대립을 이야기한다며 그곳은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여는 행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길이 보인다. 한반도는 평화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돼버리는 곳입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요. 한반도는 연해지대이자 완충지대이다. 한쪽에 붙고 한쪽과 대립하면 한반도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고 한반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 한국은 한미동맹, 대북한동맹, 한미동맹의 기본은 대북한동맹이잖아요. 대중국이 아닙니다. 그 둘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가야 합니다. 우호관계로. 지정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것이 항상 연해지대를 희생시켰지만 반대로 연해지대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지정학을 한국이 혹은 베트남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양쪽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우리는 한쪽에 치우지 말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러 나서야 한다. 참례적으로는 남북 평화 공존을 이룩하여서 한반도가 연쇄 중립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쇄 중립국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로 1시간 20분 지났지만 1시간 반 됐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